작년 하반기 때 취준에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올해 이제 상반기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무전략으로 했을 때 많이 처참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했던 멘티분이 전기전자에서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죠. 민간발전소에 합격을 하신 멘티가 계셔서 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길래 그렇게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편의상 인터뷰해주시는 분의 별명을 배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배짱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출신으로 졸업한 배짱이입니다. 이번에 운 좋게 그 멘토님 만나게 돼서 컨설팅 진행하면서 민간발전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출신이신데 보통 이제 인하대 공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공대 중에서는 좋은 학교지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하대 출신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배짱이님이 보셨을 때 인하대 전기전자 나오신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분들은 좀 취업을 잘 하는 편인가요? 제 주변에는 좀 독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좀 현대차나 한화나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삼성도 많이 가고. 네. 취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졸업은 작년 8월에 했고 찐 지원서 넣고 취준하는 거는 9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9월부터 그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9월에 딱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을 때 스펙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스펙이 되게 좋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던 학생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학점이 전공이랑 총 평점 둘 다 한 3.5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네. 그래서 그 매 학기마다 한 120명 중에 한 7, 80등 했었던 것 같아요. 7, 80등. 그럼 뭐 거의 한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아래인 네. 그 정도 수준인 거네요. 뭐 근데 기사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기사는 이제 수료하고 급하게 좀 땄습니다. 수료하고서 뭐 기사 자격증, 뭐 전기기사 같은 거, 전기기사 따시고 또 뭐 다른 뭐 국비지원 교육이나 인턴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작년 2월에 수료하고 나서 급하게 교육들 수강하고 쌍기사도 따고 프로젝트도 하고 했습니다. 쌍기사에 좀 국비지원 교육 프로젝트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취준을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 결과가 어땠나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지원서 서류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스펙이 막 좋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차곡차곡 스펙 쌓으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반은 되겠는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20개 중에 5개 서류 붙었더라고요. 한 20개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이면 한 합격률이 50%는 되지 않을까 서류에서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그 20개 중에 5개밖에 못 붙었다. 네네. 어디 붙으신 거예요? 현대건설, 하나파워시스템, CJ제일제당이랑 포스코랑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현대엔지니어링이었어요. 현대엔지니어링? 네. 거의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약간 건설 쪽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근데 그 운 좋게 붙은 게 건설이었고 정해진 목표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냥 직무도 다 나열해 본 표를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 중구난방이었어요. 생산도 있고 설비 관리도 있고 건축은 전기 시공, 전기 설계, 전장 설계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냥 전기전자 우대 이런 것을 그냥 다 넣으신 거네요. 네. 그래도 그 5개 기업만 해도 사실 되게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현대건설,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CJ제일제당, 하나가 하나파워시스템 다 좋은 기업들인데 그래도 서류를 붙으신 다음에 어디가 면접까지 가신 거예요? 그 하나파워시스템이랑 현대건설 2개 갔습니다. 그러면은 3개는 그냥 인적성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네, 인적성이랑 AI 컷 했습니다. 뭔가 뭐 사실 근데 이제 AI 컷이나 인적성 컷은 뭐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면접으로 다시 가서 면접에 지금 현대건설이랑 하나파워시스템 직무 면접을 보신 걸 거잖아요. 네네. 결과는 어땠나요? 둘 다 뭐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참 끝나고 나서 느낀 게 내가 너무 취업을 무식하게 했구나. 목표 설정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스펙들이랑 맞으면 그냥 넣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게 실패 원인인 것 같아요. 직무 면접이 요새 뭐 배짱이님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되게 강해졌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배짱이님이 보셨을 때도 어떤 1차 면접에 가셨을 때 그런 물어보는 직무 면접의 수준이 되게 높았나요? 네, 높았습니다. 특히 그 직무 면접 중에서 PT 면접에서 네. 좀 확실히 실무자가 아니면 이걸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쵸. 이게 보통 그 과거 한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1차 직무 면접에서 이렇게 직무에 대한 깊이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요새 최근 이제 대기업 직무 면접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딥하게 물어보는 네.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배짱이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고 근데 어쨌든 이 직무 면접에서 좀 직무에 대한 나의 이해도를 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되어 있었어야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냥 처참하게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셨는지? 나름대로 준비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어렵게 어디서 구해서 네. 그거를 이제 어차피 질문은 새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접근하는 방식을 좀 한 2가지로 정리해서 네. 그걸 써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2가지로 방식을 마련을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접적 원인이랑 간접 원인을 이렇게 분류해서 케이스 1, 2로 답변을 하자랑 이제 PT 종이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잘 접어서 칸을 나누고 네. 그리고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3가지, 4가지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면접관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전략 정도는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PT 면접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 상황이 하나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짱이님께서는 그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케이스 1, 2로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네.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맞냐 틀리냐로 그러니까 생각하자면 어차피 틀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회사원처럼 현직자처럼 접근이라도 해보자. 좀 열정이나 좀 이렇게 열심히 그 10분, 15분 내에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자. 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케이스 1, 2로 나눠가지고 네. 설명을 잘 하셨나요? 네, 나름 그러니까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심사위원분들은 이제 보시고서 어떤 평가를 좀 하셨나요? 꼬리 질문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PT 면접에 대한 꼬리 질문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네. 딱 발표가 나서 말씀하시는 게 15분 동안 영혼을 갈았구나. 네.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답은 다 틀렸다. 그래도 의도대로 먹히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준다. 네네. 그거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이 직무랑 너 경력이랑 이력이랑 핏이 맞냐 해서 진짜 많이 깨졌어요. 직무적합성. 네. 보통 이제 직무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 직무적합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이 서로 핏이 잘 맞는다라는 거를 설득을 잘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 보통 취준생들이 말하는 뭐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만 준비해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내가 가진 역량만 준비해 갔어요. 어떤 거를 좀 강조하셨어요? 그냥 뻔한 그 문제 해결력과 소통 능력 딱 2가지 어필했습니다. 그쵸. 이게 대부분의 취준생분들이 좀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뭐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오는 것들이 꼭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뭐 성실함, 책임감 이런 이제 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배짱이님도 좀 그런 키워드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을 그래도 열심히 보셨을 텐데 결과는 이제 어땠나요? 면접의 결과? 결과는 다 떨어지고 집에서 이제 면접 복귀들 피드백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지고 사실상 가진다고 했는데 그냥 푹 쉬었어요. 좀 멘탈도 갑자기 안 좋아졌기도 하고 너무 자신감이 많았거든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주위에서 면접 프리패스 상이다라기도 하고 그리고 너는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탓인지 되게 자신감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좀 많이 좀 위축되고 다운됐어요. 주변에서 이제 너는 잘할 거다 이런 평가들로 인해 가지고 좀 자신감이 뿜뿜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면접에 가서 깨져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근데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막막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게 작년 12월 특강에서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특강을 통해서 좀 배짱이님의
어떤 취준 방법이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거는 원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컨설팅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는 회사에 굴러가는 그 사업이나 그런 그 전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진짜 관심이 평소에 없었거든요. 그냥 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 까지만 알고 있고,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 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취준생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 어쨌든 좀 산업의 전망이나 이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네, 맞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부족했다. 네. 라는 거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진행한 이후에 컨설팅을 함께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그 민간발전소,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민간발전소에 서류에 합격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면접을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면접을 같이 준비하면서 찌릿한이랑 같이 컨설팅을 하니까 이런 점이 좀 달랐다. 제일 다른 거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면접 답변할 때 좀 가식 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중요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제가 면접 합격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는 저만의 무기를 하나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구조, 세상의 정세, 상황, 전망에 따라 이 회사가 갖게 되는 스탠스, 이런 거를 좀 잘 알게 되어서, 그걸 먼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하던 말던, 여기서 실수를 하던 말던, 내 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별로 면접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하긴 저랑 이제 배짱이님이랑 이 민간발전소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거의 실무자 수준으로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막 사업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딥하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저랑 같이 진짜 거의 실무자급으로 공부를 하면서 면접에 실제 가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면접에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어요? 물론 답변 퀄리티도 굉장히 도움되는 건 맞는데, 사실상 면접이 좀 기세고 자신감이잖아요. 그쵸. 어차피 나 이거 말하면 옆에 있는 지원자, 경쟁자들보다 더 나를 뽑고 싶을걸? 뭐 이런 마인드가, 사실 정보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마인드가 돌아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지금 나보다 더 준비한 사람 있어? 없잖아. 내가 짱이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쵸. 사실 그런 태도들이 어떤 그런 내가 마인드에서부터 오는 태도들에서 이 사람이 진짜 자신감 있는, 위축되어 있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에서 되게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오던지 간에 나는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잘 대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던 거네요. 네네. 민간발전소의 사업 구조를 잘 아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더 말씀해주신 거가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나에 대한 진짜 나의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이렇게 뭔가 내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면은 좀 면접관들이 날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배짱이님 같은 경우에는 배짱이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솔직하게 어필을 하셨던 거예요? 뭔가 경험을 말할 때 꾸며내려고 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인턴 경험을 했는데, 했던 업무는 A, B, C 막 했던 직무에 대해서 절차별로 막 설명을 옛날에 했었다면, 지금은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뭐 상사들이랑 소통도 하고 상사들 커피 혼자 타드리고 이런 정말 짜잘한 것도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인턴 경험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거나 했을 때 보통의 취준생들이라면은 여기서 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말하려고 했다면은, 배짱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턴 경험에서 했던 뭐 진짜 커피 타드리기 같은 작무들까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좀 재미있어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다른 분들 말씀,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거 말할 때,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고 이걸로 17%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 때는 자소서만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조금 더 솔직하고 진짜 실무에서 할 법한 이런 가벼운 이야기도 같이 섞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쵸. 사실 면접관 분들도 거의 1차 면접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차장, 부장급일 텐데 한 회사 생활 최소 10년 정도 하신 분들인데, 보통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별거 아닌 인턴 경험 가지고서도 대단한 경험을 한 것처럼 막 필살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몇 퍼센트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풀려서 말한 답변에서 얘 뭔가 그냥 신입 주제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부풀려서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좀 신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그냥 사실 커피 타드리는 거 정도의 잡무 정도만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얘 되게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네 라는 좋은 어떤 첫인상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배짱이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 동기를 말할 때도 되게 좀 솔직하게 말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넌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고 나서 회사에 알게 되면서 회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좀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제 꿈과 제 목표와 회사 방향이랑 일치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지원 동기를 네. 보통 말하라고 하면은 회사 홈페이지에 갔을 때 나와 있는 회사의 성과들이 네네. 뭔가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 이 배짱이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왜 지원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질문에 사실은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면접에 오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졌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이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이 사업 구조가 좀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배짱이님만의 꿈 이런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는데도 뭐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싶어가지고 지원했다고? 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은 어떠셨나요? 좀 뻔하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사했던 것들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뻔한 것들이 아니고 조금 좀 실무자로서, 그러니까 직장인이어야 좀 알 법한 것들을 말해서 그런지 신뢰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어쨌든 실무적인 내용까지 딥하게 내려가면서 이 사업이 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내가 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어필을 하셨었죠. 그게 굉장히 이제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다들 뻔한 답변을 했을 거잖아요. 주변에 실제로 이제 옆에 있던 지원자들은 다대다 면접이셨을 텐데 옆에 있던 지원자들은 좀 어떤 답변들을 했었나요? 지금 좀 기억에 남는 답변은 홈페이지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최초의 무슨 어떤 발전소고 회사 홈페이지는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면접관 분의 반응이 좀 어떻다고 느끼셨어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네. 지원자를 좀 안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나 자소서를 좀 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네. 그냥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임원분들이 아마 그 회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 말하네,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하긴 이제 면접관 분들도 지치실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면접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거가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면접에서는 그렇게 뭔가 솔직함으로써 어필을 하셔가지고 잘 합격을 하셨는데 2차 면접에서 좀 1차 면접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달랐던 점은 2차 면접에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장님? 네. 그게 제일 달랐고 그리고 절차가 1차 면접보다 되게 단순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면접 때 한 4, 50분 다대다로 봤다면 2차 면접 때는 4명, 5명인데도 20분, 30분 이렇게 짧게 진행하는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 안에 2, 30분 안에 다대다 면접이면 거의 뭐 질문도 한 3, 4개 정도밖에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답변 속에서 또 어떤 이제 필살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채용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셨나요? 일단 지원 동기에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 구조 또 잘 녹여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고 좀 욕심이 나고 준비한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할 말 때 그냥 자기 PR 말고 그냥 제가 조사한 사업의 전망이나 회사 전망, 동향 이런 거 짧게 빠르게 어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는 면접 질문에 어떤 배짱이님이 조사하신 어떤 이 사업의 전망
어떻게 좀 이 사업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근데 반응은 다른 지원자랑 막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사실 면접관님들도 다 반응을 최대한 안 하려고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그냥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저 혼자 느꼈던 것 같아요. 티는 좀 안 내셨지만 그래도. 그 2차 면접 보고 와가지고 저랑 배짱이님이랑 카톡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배짱이님이 높은 확률로 합격일 것 같지만 기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어디서 이런 합격의 시그널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 2차 면접 질문 중에 1차 때 물어봤던 거랑 유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잘 답변한 게 있어서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우리 다 그 숙지하고 왔는데 저 방금 그 질문했던 면접관이 숙지를 안 한 거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면접도 잘 봤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의 1차 때 괜찮은 피드백이 왔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사장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정도면 괜찮은 시그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면접 때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거를 내부에서 좀 논의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차 면접의 영향이 있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1차 면접 때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뭔가 내가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득을 했다라는 느낌을 2차 면접의 그 사장님의 답변, 우리 다 숙지했는데 저 사람은 숙지를 못한 거야, 이렇게 오히려 사장님이 커버를 쳐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 나 합격인가? 이렇게 느끼셨던 거네요. 그리고 또 스스로는 그 5명이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4명이 다 비슷한 결의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거대로 남들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해보자, 좀 실무자적으로 조금 다른 답변을 해보자 해서 그 전략을 그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난 좀 남다른데 나 뽑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스스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도 같이 사업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사업 구조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제 거기서 파고들면서 이해를 하셔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게 어떤 자신감으로서 표출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